안녕하세요.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센터장 백승환입니다. 학부모 진학교실은 매월 진행이 되는데 2월 달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이번에는 3월 달에는 동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촬영된 동영상 내용은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3월달 학부모 진학교실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특징 및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주요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되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유리한 전형 선택 방법이라는 것들로 주제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수시 모집에 관련된 내용, 네 번째는 정시 모집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021학년도가 시작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들이 개학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한 달 개학이 미뤄짐으로 인해서 대학 입시 일정이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학 입시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한 달 개학 연기가 됐기 때문에 중간고사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첫 번째 걸리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시행했던 중간고사가 5월 중순 이후로 약 2주 정도 미뤄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학교마다 수행평가라든가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지필고사 관련된 내용을 학교별로 정해서 아마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말고사 부분입니다. 기말고사도 아마 2주 정도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 방학은 8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 약 2주간으로 방학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생겨나는 문제가 두 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시 모집에 지원하기 위해서 8월 31일까지 학생부 기재가 마감이 되는데 중간고사 기간이 미뤄짐으로 인해서 학생부 기록 최종 마감 시한이 한 1, 2주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8월 30일까지 기존대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지만 앞으로의 교육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시 모집도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게 될 텐데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는 8월 달 7월 달에서 8월 달 여름방학 기간 내에 주로 많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여름방학 기간이 약 2주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축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기말고사도 있는데 일단은 기말고사가 전까지 자기소개서를 빨리 시작을 해서 8월 달 방학 때까지는 마치도록 미리 사전에 먼저 다른 작년보다는 조금 일찍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학기의 일정은 현재와 같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데 약간의 변동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3 학생들이 이제 큰 이슈로 되드리는 학력평가 시험입니다. 3월 12일 예정됐던 학력평가가 이제 한 달 개학 연기됨으로 인해서 4월 16일로 이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날 첫 번째 학력평가 모의고사를 보게 됐겠고요. 그리고 4월 달로 예정되어 있던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는 5월 7일로 연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일정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6월 4일 모의평가, 7월 8일 학력평가, 9월 2일 모의평가, 10월 18일 학력평가, 11월 19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진행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개학 연기로 인해서 대학 수능 시험도 약간의 변동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좀 일정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변동되는 사항들을 코로나19에 의해서 변동되는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대학 입시 특징과 그리고 정시 모집, 수시 모집에 관련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1학년도 대학 입시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입니다. 2020학년도에 비해서 2021학년도에 크게 모집 정원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2020학년도에 대비해서 약 1,4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약간 감소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수시 모집에서 가장 많이 학생을 선발한 전형입니다. 올해는 42.3%, 약 14만 6천 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 420명 정도가 감소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약간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작년 약 8만 6천 명, 약 24.8%를 선발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 900명 정도가 증가된 인원입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의 전체 인원은 약간
감소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작년에 비해서 약 900명 이상이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시험입니다.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984명,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11,162명, 약 3.2%를 논술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77.3%, 약 26만 8천 명에서 올해는 77%, 약 26만 7천 명 정도로 선발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이 아직까지는 대세입니다. 따라서 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라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입니다. 2022학년도부터 정시 모집이 확대된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21학년도부터 정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 2021학년도 입시 요강은 재작년에 발표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형계획안이 발표된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이 크게 대폭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정시 모집이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시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 2020학년도에 비해서 약 983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모집 정원의 약 20.4% 정도가 되고 약 7만 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의 선발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정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집 정원의 수험생의 감소입니다. 2020학년도부터 수험생이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2020학년도 올해 현재 대학교 1학년들이죠. 학생들을 보게 되면 2019학년도에 비해서 약 6만 9천 명 정도의 학생이 감소를 했고요. 올해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0학년도 작년도 대비해서 약 5만 6천 명 정도가 감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019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의 총 모집 인원 감소를 보게 되면 약 12만 5천 명 정도가 감소되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항은 2019학년도의 대학 4년제 대학 모집 정원과 2021학년도에 대한 대학 4년제 대학 모집 정원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5만 6천 명이 더 감소한 인원이기 때문에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비해서 합격자의 합격 점수가 소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요. 그리고 경쟁률도 학교에 따라서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지역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크게 많은 점수가 하락하거나 경쟁률이 대폭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거점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일부 중위권 학생들의 지원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실제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과 합격선 점수는 예년에 비해서 소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위권 및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부터 적극적으로 자기 성적대에 맞는 대학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수능 응시생의 변화입니다. 수능 응시생도 이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에 수능에 응시한 학생이 약 4만 5천 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즉 작년도에 전체 수험생 인원수가 약 6만 명 이상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 응시 인원도 감소를 했고요. 올해도 여기에 따라서 수능 응시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수능 응시 인원이 감소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 같은 경우에 10월 달이나 11월 초에 합격자를 발표할 경우 수능을 응시하지 않는 학생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까지도 고려를 해서 수능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이제 정시 모집의 확대 추세인데 주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이 소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의 정시 모집은 교육부가 2022학년도부터 권고에 의해서 정시 모집 인원을 확대를 했는데요.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정원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대학교가 40.8%로 굉장히 많은 학생을 정시로 선발하고 있고요. 건국대학교가 39.4%, 서울과학기술대가 38.9%, 세종대가 39.5%, 광운대가 38%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 내 모집 정원으로만 봤을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서울 중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이 40%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도
그중에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약간 소폭으로 증가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경희대학 같은 경우가 정시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약 6.1%가 증가를 했고요. 고려대는 정원 내 기준을 따졌을 때 약 91명 증가, 아주 크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소폭으로 증가를 했고, 서울대는 아직까지는 수시 모집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정시에 비해서 약 52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아주대학교는 97명, 연세대학교는 148명으로 조금 소폭 증가를 했고, 인하대학교도 174명이 증가했습니다. 즉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정시 모집이 예년에 비해서 소폭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울 소재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 인원이 소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감안해서 정시까지도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능 준비를 수능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소폭으로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명 가까이 줄어든 상태여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는 이제 뭐 경쟁률이라든가 합격선이 소폭 하락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러나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소폭 감소나 혹은 대폭 감소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2021학년도 주요 대학교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대학들이 대체적으로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은 대학들입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건국대학교가 정시 모집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9.4%로 40%에 가까이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대학교가 40.8%, 서울과학기술대가 38.9%, 서울시립대가 37.5%로 거의 40%에 육박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그 외의 대학들은 대체적으로 30% 내외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무조건 수시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정시도 한 번은 고려를 해서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은 정시 모집에 수시에 실패한 학생들 같은 경우 정시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형별, 지역별 인원 선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실기 및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4가지 전형이 실시가 되어 있고요.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위주로 선발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의 전형별 인원을 지역별 인원을 보게 되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선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모집 정원이 많은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부분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선발하는 지역은 서울, 그리고 경기 지역, 그리고 인천. 이렇게 서울 수도권 지역이 대다수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 인원이 많습니다.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내신 성적이라든가 비교과 충실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33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을 소재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논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 인하대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 부산대, 그리고 울산대 의예과 정도가 논술을 반영하고 나머지 그 외의 대학들은 모두 다 서울 소재 대학이 실시를 하고 있어서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수시 모집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논술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순으로 비율적으로 상당히 높게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대학들이 수시 모집 전형 비율로 봤을 때 50% 이상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수시 모집 인원 대비 50% 이상을 선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학들 잠깐 살펴보면 건국대학교,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런 주요 대학들이 대다수가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50% 이상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논술 및 적성고사 인원의 감소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논술고사는 33개 대학에서 약 11,16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약 984명이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감소하고 있죠. 교육부 정책이 논술고사는 앞으로 계속해서 폐지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축소하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늘리는 그런 형태의 수시 모집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학년도까지는 아직까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늘어나고 논술고사 인원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019학년도, 20학년도, 21학년도 3개 학년도를 보았을 때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33개 대학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모집 정원만 매년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적성고사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은 적성고사 40%, 학생부 내신 성적이 60%를 반영을 해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성적 비율이 60% 높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게 되면은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2021학년도가 마지막이고 2022학년도부터는 적성고사는 폐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성고사는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 고3들을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적성고사를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은 내 성적보다 나은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성고사 전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성고사를 인원수가 작년 대비 약 305명이 감소했고요. 대학도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올해부터는 적성고사를 실시하지 않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작년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들의 적성고사 입시 요강을 잘 살펴보면서 꼼꼼히 준비하시면은 중위권 학생들한테 또 하나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늘어나는 전형들이 고른기회 전형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약 1,279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고른기회 전형에는 국가보훈 대상자,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은 포함이 되지 않겠지만 농어촌 학생 전형, 기초수급 생활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재직자, 장애인, 만학도, 성인학습자, 지역인재 전형 등이 고른기회 전형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보다는 특별 전형, 즉 고른기회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성적대가 조금 더 낮은 편입니다. 물론 모집 정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경쟁률 따라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합격자 점수는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보다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고른기회 전형의 대상자가 된다면은 고른기회 전형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전략도 하나의 대입 지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 간소화입니다. 주요 대학들이 일부 이제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류 간소화 시행을 할 경우에는 뭐 서류 100%로 선발한다거나 혹은 서류 플러스 면접을 반영하는데 서류 내에서 추천서를 폐지한다거나 이런 대학들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들별로 봤을 때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는 추천서를 폐지하거나 했고요.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교사 추천서를 폐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각 대학들이 서류를 간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소 좀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9번째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입니다. 수시 모집에 지원할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표적인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의 추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약간 완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변화가 있는 대학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020학년도에는 국수탐, 즉 영어를 제외한 2개 영역 6등급 이내로 했고요. 자연계는 7등급 이내. 이렇게 해서 3개 영역에서 인문은 6등급 이내, 자연은 2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로 했던 것이 올해 2021학년도부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즉 영어를 포함을 해서 2개 영역 5등급 이내, 자연계열은 6등급 이내로 변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대학, 국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등급 합, 두 개 영역 등급 합에서는 1등급씩 좀 더 높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 같은 경우가 2020학년도에 두 개 영역 합이 4등급 이내, 즉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이 4등급 이내였던 것을 올해는 2021학년도에는 5등급 이내로, 두 개 영역 5등급 이내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동국대학교 자연계열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대거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대학이 이제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이제 두 개의 전형이 있죠.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탐구 영역 두 개를 평균을 내서 4개 영역 중 3개 영역이 2등급, 각각 2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들이 올해부터는 변경이 돼서 2개 과목, 탐구의 2개 과목 합이 4하면은 4등급 이내로 변경이 됐습니다. 즉, 탐구가 2개도 2등급이 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는 1등급, 3등급을 받아도 합이 4가 되기 때문에 과학 탐구 영역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반해서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폐지했다가 올해는 두 개 영역 등급합이 4 이내로 했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로 없던 것들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올해 신설했기 때문에 다소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한국 외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에게 유리한 전형 선택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기한테 유리한 선택 전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이미 다 고민이 되어 이제 결정이 된 상태라고 여겨지는데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한 선택 방법에서는 첫 번째가 나의 경쟁력을 높이는 키 전형을 찾기입니다. 즉 나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이 무엇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학생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먼저 두 가지 전형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즉 학생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학생부 교과냐 종합이냐는 내신 성적과 그리고 비교과의 준비도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와 종합으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생부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학생부 성적이 내가 목표한 대학의 성적이 좀 낮거나 지금까지 봐왔던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해 봤을 때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학생부 성적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 즉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 좀 더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전형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시 모집에서 논술 전형, 특히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 같은 경우 논술 전형을 고민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정시 모집입니다.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을 타켓으로 해서 준비를 한다면은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유리한 전형 선택 방법입니다. 즉 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을 찾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생부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서류 평가에서 서류 및 비교과 성적이 잘 준비 정도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냐 혹은 수능이냐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즉 학생부 성적 중에서 비교과 부분이 잘 준비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성적이 우수하다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교과 성적이 우수하지만 내신 성적이 약간 떨어진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는 약간은 좀 기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학생부보다 수능이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 준비 정도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논술 전형에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할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의 평균 등급과 그리고 여러분이 3학년 올라와서 보게 될 학력평가나 모의평가 성적의 평균 등급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우수한가. 즉 평균 등급만 봤을 때 일반적으로 내신이 2등급이고 그리고 모의평가 성적이
1.5등급이다 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수능이 훨씬 더 유리한 것들이고요. 비슷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부 위주의 전형과 정시 전형을 같이 동시에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한테 유리한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 관련된 전형별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내신 성적이 되겠죠. 내신 성적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학교의 차이에 없이 내신 성적으로 선발한다는 겁니다. 즉 외고, 자사고, 일반고의 구분 없이 그 조건의 구분 없이 내신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2.4%를 선발하고 있고요. 수시 모집 인원 선발 인원의 약 59.3%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많은 학생이 선발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 소재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하는 대학이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없고요. 그다음에 성균관대도 없고요. 그리고 연대도 없고 연대는 이제 약간 변형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는 학교 추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뭐 서강대라든가 성균관대라든가 건국대라든가 동국대 경희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 대학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대학교 추천 그리고 한양대학교 그리고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이 등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과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만 모집 정원이 크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은 모집 정원이 많은 대학은 주로 지방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선발하고 있고 수도권 대학들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으로 많이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 방법이 내신 100%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이 있고요. 그 분류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 플러스 서류, 비교과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부 교과와 면접을 보는 대학, 그리고 학생부 교과와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원할 때에는 각 대학들의 내신 성적이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 반영, 학생부 반영 방법을 잘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형 방법 분류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시 모집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으로만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즉 내신 성적이 좌우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능과 정시 모집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수능 위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점수에 의해서 학불이 좌우되죠.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도 내신 성적 100%를 반영한다 하면 내신 성적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과 전형에서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대학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한 대학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대학들 중에서 학생부 100%를 반영하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을 보게 되면 세종대, 아주대, 한양대 등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대다수의 많은 대학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 국민대, 상명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그리고 숭실대, 인하대, 한성대 등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능 100% 반영하는 대학 학생부 내신 100%를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도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수능을 준비할 때 재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신 성적도 관리해야 되겠고 학생부 교과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종합전형에도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또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경우도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이 해마다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충족을 한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100% 전형하는 뿐만 아니라 적성고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형은 경쟁률이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중복 지원율이 높습니다. 중복 지원율이라는 것은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같이 지원했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중복 합격했을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 대학에 합격했을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추가 모집 인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충족을 한다면은 추가 모집에서도 좋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즉 4개 영역 중에서 대다수의 대학들이 2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100분위를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준비를 한다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두 번째 전형인 학생부 교과 플러스 서류입니다. 즉 서류에는 대체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지만 비교과 부분에서 출결을 보는 대학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많은 대학들은 이제 출결을 보기 때문에 크게 비중은 높지 않다. 즉 결국은 내신 성적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중앙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40%의 서류 심사가 있습니다. 즉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는 30%를 학교장 추천에서는 60%는 학생부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만 서류 40%는 서류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마다 약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대처럼 서류 심사를 요구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 관련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야 되겠지만 그 외에 출결을 보는 대학들 같은 경우나 봉사활동을 보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한 대학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플러스 서류 심사라는 대학들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을 보게 되면 경기대 인문계열, 경기대, 성신여대, 중앙대 학생부 교과 전형, 외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고 있고요. 광운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중앙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지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부 교과 플러스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학생부 교과 플러스 면접을 반영하는 중에서 대표적인 대학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이죠. 학생부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면접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면접 기출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고려대학교, 주요 대학 중에서 고려대학교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은 학생부 교과 80, 면접 20%를 반영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특징을 살펴서 지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 전형에서 마지막으로 중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할 수 있는 적성고사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플러스 적성고사를 보고 있고요.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과가 60%를 반영하고 적성고사가 40%를 반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원하는 학생들의 지원자의 등급 풀을 보게 되면은 3등급 후반대부터 4등급 중후반까지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내신 성적, 학생부 교과 성적보다는 적성고사 성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각 대학에서 출제하고 있는 적성고사 출제 경향을 잘 준비를 한다면은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요 대학들을 보게 되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한국산업기술대가 약 20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 60, 적성고사 40. 한성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380명 모집에서 교과 60, 적성고사 40%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의 적성고사 기출문제를 꼼꼼히 잘 살펴보고 준비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천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삼육대, 서경대, 성결대, 수원대 등이 이제
적성고사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을지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성대, 한신대 등이 보고 올해부터는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평택대 간호학과 그리고 고려대 세종 캠퍼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적성고사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이 3등급 후반대 그리고 4등급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성고사의 과목과 그리고 기출문제를 잘 준비를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을 몇몇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있는지 각 대학교의 수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톨릭 대학교죠. 이제 서울 소재는 대학들 중에서 중위권에 속하는 대학들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인문 자연계 모두 다 2개 영역에서 등급 합의 6을 요구하고 있고요. 탕무 영역은 한 과목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등급 합의 6입니다. 물론 탕구도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가 2개 영역 합의 5, 아까 말씀드렸죠.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합의 5, 탕구도 역시 한 과목, 그리고 자연계는 합의 6입니다. 그다음에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도 2개 영역 등급합이 인문자연 모두 다 6이고요. 탕구는 2과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느냐 2과목 반영하느냐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에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학교 추천을 보게 되면 상당히 높습니다. 인문계열은 3개 영역 등급합이 5이고요. 한국사는 3등급 이내에 탕구도 2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도 역시 3개 영역 등급하기 6이고요.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과탐은 2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인 서울시립대를 보게 되면은 인문계열이 3개 영역 등급합이 7, 자연계는 3개 영역 등급합이 8, 역시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중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2개 합이 6, 자연계는 2개 합이 7, 그리고 탕구는 한 과목인데 숭실대학교에 지원 학생들은 주의해야 할 게 영어는 제외입니다. 즉 국어, 수학, 탐구 영역만 반영하기 때문에 약간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에서 3개 영역 등급합이 6, 그리고 자연계열은 3개 영역 등급합이 6이 내고 탐구는 역시 한 과목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각 대학마다 최저학력 기준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모의고사 성적을 3학년 때 봤을 때 상위권 대학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등급합이 6 정도가 꾸준히 나와야게끔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나 모의평가에서 2개 영역 합의 4가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하는 전략을 세우면은 훨씬 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학별 학생부 교과 반영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잠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의 수능 반영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먼저 첫 번째가 과목 수가 어떻게 되느냐, 전 과목을 반영하느냐, 주요 교과만 반영하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대부분의 많은 대학들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목의 전 과목을 반영한 경우가 많고요.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개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가장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보편적인 방법이 주요 교과 4개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가장 많고요. 특히 이제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경기대, 고려대, 시립대 등이 전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특히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교과, 즉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은 70%, 그리고 그 외의 교과는 30%, 즉 과목의 주요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할 때 내가 학생부 유불리를 따질 때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목이 어떻게 되느냐. 그 상위권 대학들이 이렇게 반영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학생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중에서 네가 제일 잘한 과목 교과별로 2과목씩, 그럼 총 8개 교과목만 반영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영역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과목수에 따라서 내가 만일 중위권 학생일 경우에 내가 인문계열인데 수학 성적이 낮다 그러면은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국어, 영어, 사탐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을 잘 찾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두 번째가 교과별 가중치를 주는 대학이 있습니다. 1학년 단국대, 숭실대, 아주대, 인천대 외국어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별로 가중치를 주고 있기 때문에 특정 영역, 수학이라든가 과학의 반영 비율이 더 높고 국어나 영어는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교과별로 만약에 내가 수학 자연계열인데 수학과 과학 성적이 더 우수하고 국어나 영어가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낮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단국대, 숭실대, 아주대, 인천대, 한국외대 등과 같이 특정 영역 교과에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 내가 잘하는 것들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학생부 교과별 학년별 가중치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대학들이 1, 2, 3학년 100%를 반영합니다. 즉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별 구분 없이 모두 합쳐서 100%를 반영하지만 일부 대학 같은 경우, 즉 고려대나 광운대,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은 20%, 그리고 2학년, 3학년은 각각 40%씩 반영하고 있고요. 특히 일부 대학은 1학년 20%, 2, 3학년은 80%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즉 대체적으로 1학년 성적보다 2학년 성적, 2, 3학년 때 성적을 더 선호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각 대학들의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교과 전형의 대학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선발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수시 모집 비율로 봤을 때 대부분이 50% 이상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대체적으로 중상위권 이상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내신 성적이 보통 3등급 대 이내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발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서류 플러스 면접이 전형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의 추세가 서류 100%로 해서 면접을 반영하지 않고 뽑는 대학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대라든가 그리고 서울대 지역균형 그리고 이화여대 미래인재전형 등 이런 일부 대학에서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 대다수의 대학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학 계열인 의학과라든가 한의학과,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학 계열로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치한수 이렇게 의학 계열로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이제 몇 가지씩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주요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시 대비 약 60% 이상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건국대학교가 78%, 서강대가 79%, 성균관대가 74% 등 수시 모집 대비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은 대학들이 건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세대는 약 500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외대에서는 서류 전형을 신설해서 2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즉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증가 인원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79%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59.5%로 감소를 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즉 학교 추천 전형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또 특이한 전형 중에 하나가 과학 분야 전형 실기 및 연세대학교 반도체 관련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소프트웨어 전형이 특기자 전형 선발했던 것들을 올해는 두드림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국대, 서강대, 서울여대, 아주대, 중앙대는 소프트웨어 관련 전형을 별도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니지만 특별 전형으로 특기자 전형으로 연세대학교가 올해부터 시스템 반도체학과를 정원의 전형으로 4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전공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계약학과입니다. 즉 여기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1단계는 서류심사, 2단계에서는 서류 60%, 면접 4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형도 특별하게 잘 신경을 쓰면 의외의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전형 방법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1단계에서는 서류심사, 2단계에서는 면접 플러스 서류심사라는 대학이 대다수고요. 최근의 추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서류 100%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서류 100%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서류 플러스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과 서류 100%를 반영하는 서류 전형으로만 선발하는 대학들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을 때는 선택 기준이 내가 면접에 대한 준비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대학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각 대학별로 전형 방법을 잘 꼼꼼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특징은 서류 평가가 확대되면서 면접보다는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서류 평가가 일단 1단계에서는 서류 100%를 하기 때문에 서류가 가장 중요하겠죠. 즉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단계에 가서는 서류 심사뿐만 아니라 면접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대부분의 서류 심사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플러스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교 추천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추천서는 일부 대학에서 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따져봐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징 중에 살펴봐야 될 것들이 이제 고려사항입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부 내신 성적이 좀 떨어져도 비교과만 충분히 잘 준비가 되면은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도 대학에서 뽑을 때에는 어느 정도 학업 능력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너무 낮으면은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한 학기, 3학년 1학기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즉 1, 2학년까지 준비했던 것들을 3학년 1학기 때에 최대한 성적을 올리면은 아주 매우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대학별 전형 모집비, 전형 방법, 그리고 면접 정보에 대한 것들을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등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겠고, 자기소개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학사 일정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많고 여름방학이 짧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미리미리 틈틈이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접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학들이 홈페이지에 모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재시험 면접도 있고 일반 면접도 있는데 면접에 대한 문제들이 대부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미리 사전에 시간 날 때마다 준비를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네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사항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내신 성적 관리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내신 성적은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 성실성을 평가하는 데 주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관리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내신 성적이 모두 다 좋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내신 성적이 모두 다 좋으면 좋죠. 근데 그중에서 특별히 더 좋아야 될 것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공 계열과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과목들이 성적이 좋으면 훨씬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원 학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문계열 쪽에서는 국어라든가 외국어 과목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라든가 과학 과목들이 다른 일반 과목들에 비해서 성적이 우수하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제 전공 적합성과 연계됐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업 역량과 관련돼서 1학년 1학기보다는 1학년 2학기 때,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올라갈수록 성적이 향상되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성적이 1학년 때부터 우수한 성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의 관리는 이제 3학년 이렇게 한 학기가 남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얼마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3학년 1학기 한 학기입니다. 따라서 1학년, 2학년 때는 성적이 낮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남은 한 학기에서 3학년 이렇게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성적을 잘 올리고 특히 전공 관련 과목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다면은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신 성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성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일단 공부죠. 그러니까 일단은 성적이 좋다면은 일단 아무래도 좋은 평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신 성적 관리 잘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은 전공 관련 과목들이 지금 현재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비교해 봤을 때 3학년 남은 한 학기가 1학년, 2학년 때보다 전공 관련 과목이 성적이 더 우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학업 역량 부분에서는 1학년,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성적이 조금 더 평균적으로 성적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학업 역량을 보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내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이미 여러분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2학년 때까지 교내 관련 비교과 활동을 거의 다 끝낸 상태이죠. 3학년 때는 이제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내가 전공 관련 활동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도 좀 더 탐구 활동을 열심히 해서 1, 2학년 때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정도로 해야지 3학년 때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을 하면 굉장히 학업의 교과 성적과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3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3학년 때는 1학년 때, 2학년 때 부족했던 비교과 영역을 보완하는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2번 같은 경우 교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관련된 부분들은 리더십 및 활동성 그리고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신 것, 마지막을 잘 점검하신 것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자기소개서 2번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즉 교내 활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때는 반드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수행평가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자율활동이라든가 진로활동이 기록이 될 때 가능한 한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만 들어간 것도 뭐 나중에 그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면 자기소개서에다 쓰면 되겠지만 가능한 한 짧게 언급이라도 내가 무엇을 했다. 거기서 체육대회 했으면 체육대회에서 이 학생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 수학 동아리면 수학 동아리 내에서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수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과 연계 활동입니다. 이런 것들 새로운 것을 할 것인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1학년 때, 2학년 때 준비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내용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건가 그리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인가를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찾고 그것을 3학년 때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도 이제 서울 육계대학이 재작년에 이제 평가 방법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죠. 대부분의 대학들도 크게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방법과 틀리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맞춰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잘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서 전공 적합성입니다. 전공 적합성은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그리고 노력과 준비 정도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그래서 이제 과목이 나오죠. 전공 관련 과목들을 어떤 과목들을 네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들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취를 보였느냐 즉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느냐 즉 내신 성적을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교과목 이수도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들 즉 뭐 경제학과를 지원했을 때 경제 관련 과목들을 수강했느냐 안 했느냐 선택했느냐 지금 뭐 그런 관련된 부분들 지금 3학년들은 이제 2015 교육개정의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들어가게 됐죠. 선택 과목에서 그런 전공 관련 과목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다면은 그 선택한 과목들이 성적이 어떻게 평가를 받았느냐를 보겠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즉 지원한 전공과 계열에 대한 것들을 궁금한 것들, 내가 알고 싶은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 즉 내가 전공하고 싶은 계열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하느냐를 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들, 그리고 지원 전공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서 경험을 해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평가로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은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즉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학업 성취도. 즉 학업 성취도에는 석차 등급 그리고 학생이 받은 원점수 그리고 학교에서 본 그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학업 능력을 지표로 활용합니다. 즉 평균 등급이나 표준 점수화해서 학생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량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학생은 뭐 3등급인데 합격을 하고 2등급인데 똑같은 대학 똑같은 학과인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부분도 있겠지만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성취도 부분에서 표준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다 고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업 태도, 학업 위치. 즉 학업을 했을 때 학업에 대한 태도, 자발적으로 잘 스스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발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교과 발달 상황에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대학에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잘 보고 있다. 그리고 탐구 활동, 이 학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 즉 내가 궁금한 것들 과목이라든가 탐구 과제에 대해서 얼마큼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것들은 뭐 과학 실험이라든가 그리고 과목별 시간에 수행평가 시간에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즉 현재 상황보다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 훨씬 더 발전감 높은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들인데, 첫 번째가 자기주도성, 즉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얼만큼 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즉 학업이라든가 그리고 비교과 활동 내에서 스스로 나이가 일을 찾고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능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경험의 다양성입니다. 즉 전공과 관련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서 전공과 관련된 것들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공 위에 다양한 분야, 사회에 관련된 분, 자연계열이면 인문학이라든가 인문계열이면은 과학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만큼 잘 융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했느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즉 비교과 활동 내에서 과제 수행에 있어서 그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학생이 창의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도출해 가느냐, 그리고 공동 학습을 했을 때 이 학생이 얼마큼 리더십을 가지고 학생들을 같이 하는 조별 모두 활동을 이끌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인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필요시 가지고 있어야 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들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즉 얼마큼 아이가 성실하게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모범 보일 수 있는 학생이냐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학업 능력, 나눔과 배려, 그다음에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 이런 것들을 판단 내리는데,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아무래도 제가 판단 낼 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인성 부분이 가장 약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에 관련된 발전 가능성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잘 갖춰진다면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했을 경우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이제 항목별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학적 사항이 들어가겠죠. 학적 사항에는 교육 환경과 인성 들어가 있고, 그다음 출결 상황에서는 이제 교육 환경과 인성. 여기서 출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무단 결선, 무단 지각, 조퇴 이런 것들이 무단자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실성의 면에서는 좋지 않게 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출결 상황이 정말로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걸 명심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상 경력입니다. 이제 수상 경력을 보게 되면 상을 얼마큼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을 많이 받으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상을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공과 관련된 그리고 학업과 관련된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내가 얼마큼 거기에 관련된 상을 수상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상 실적에서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등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학업 역량 부분에서는 이제 교과 우수상이 되겠죠. 즉 교과 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은 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크게 뭐 내신 성적만 보면 되니까 교과 우수상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내가 가지고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계열 관련해서 뭐 수상 실적이 있다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봤을 때 뭐 논술 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수학
경시대라든가 외국어 영어와 관련된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상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성에 관련돼서는 효행, 선행, 모범, 봉사 이런 표창장이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너무 수상 실적, 상의 가지수에 따라서 너무 유리하다, 불리하다 판단 내리기보다는 내가 준비한 전공 적합성과 학업 명령과 관련된 수상 기록들이 얼만큼 잘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수상 기록에 있어서도 각종 대회에서 몇 명이 참가했느냐, 그리고 1학년만 했냐, 2학년만 했냐, 3학년만 했냐, 아니 전학년이 같이 참가를 했느냐, 그리고 내가 몇 등을 했느냐, 몇 명이 참가해서 몇 등 했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지수에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번째는 자격증 및 인증치도, 그다음에 진로희망은 이제 뭐 특별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학생부 종합 중에서 가장 많이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에서 먼저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과 인성 부분을 판단 내리게 되는데,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학생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활동입니다. 대부분이 학교에서 계획된 대로 그 계획에 따라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학교 내에서 단체로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라든가 그리고 참여도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율활동에서 특별 강연을 들었을 경우, 특별 강연이 내가 전공 계열과 관련된 것들이라면은 전공 관련과 계열했을 때 그런 강연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느낀 것들, 그리고 내가 더 준비에 대한 사항들 같은 경우 특별한 내용들을 보고서로 작성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한다면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이제 전공 적합성과 인성 부분에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특히 전공 적합성에서 많은 학생들이 전공 계열과 관련된 활동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들이, 내가 동아리를 무슨 동아리를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아리 내에서 내가 활동했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해냈는지 이런 것들로 중심으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써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기록되기가 어렵죠. 뭐 역할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고 이 학생이 어떻게 느끼게 되는지를 기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내가 학교 생활 내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2번에 그 내용을 쓰면서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내가 동아리 활동 내에서 그 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수행했는지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역할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게 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전공 계열과 관련된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할, 동기, 역할, 그리고 내가 한 결과물에 따라서 배우고 느낀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이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성목을 판단 내리는데 주로 봉사활동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봉사활동에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너무 많은 봉사활동 시간을 가지고 내가 대학을 가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봉사활동이 뭐 300시간, 400시간인데 이 봉사활동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봉사활동만 가지고는 대학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면서 내가 목표를 가지고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학업 능력이라든가 전공 적합성에 대한 전공 관련된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봉사활동이 더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지, 봉사활동만 가지고는 쉽지 않으니까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그 외에 다른 요소들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은 이제 전공 적합성과 인성을 보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자기가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탐색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거나 내가 전공과 관련됐을 때 궁금한 사항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진로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진로활동에서 이제 자기 발전 가능성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험 활동을 받고요. 다음으로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 및 세부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는 학업 역량 및 전공 적합성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교과 등급, 지원학과 관련된 교과 등급, 즉 전공과 관련된 전공 계열과 관련된 등급이죠. 성적, 그리고 성적의 향상도 그래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학기의 성적 변화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 사항의 교과 담당 선생님이 나한테 어떤 학업에 관련된 태도라든가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록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부능력 발달 상황은,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 꼭 기록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은 지적 호기심을 나타낼 수 있는 탐구 능력, 탐구에 관련된 내용이 얼마큼 잘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업 수업 시간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참여도로 학습 활동했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야 되겠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한 내용이 있다면은 자기소개서에 학업 1번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라든가 2번에 교내에서 활동한 내용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것이 필요합니다. 즉,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 이러한 부분들이 학업과 전공 계열과 관련된 것들에서 정확하게 잘 많이 드러나지 않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소개서에 그런 것들을 적어 나갈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활동입니다. 독서활동은 주로 이제 전공과 그 다음에 교양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전공과 교양은 2대1 정도로 이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공 분야가 2, 그 다음에 가치관에 관련된 융합학문에 관련된 것들이 1 정도로 읽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잊어먹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면은 반드시 면접 보러 가기 전에 그 내용을, 그리고 그 내용에 있는 것들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면접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죠. 이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또 인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교사 선생님 써주시는 추천서와 같이 연관성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이제 인성이 나쁘게 평가되면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담임 선생님한테 잘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하시는 도구로 이제 많이 살펴봅니다. 즉, 이 학생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학교 내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선생님한테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학교 생활을 좀 잘, 마지막 남은 학기를 잘 보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 증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 쓰실 때 가장 주의할 때는 내용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 즉 1번, 2번, 3번, 4번 쓰실 때에 1번 학업에 기울인 노력. 즉 내가 제목에 충실하는 게 좋겠죠. 학업에 내가 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쓰는 겁니다. 무슨 공부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부에 데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 공부 방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1, 2, 3, 4번 마찬가지로 첫 번째가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읽기 편한 게 첫 번째가 동기에 관련된 부분.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1번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부를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을 해서 했는지, 즉 그게 어떤 과정이 되겠죠. 그 과정은 구체적인 사실을 예를 들어서 기록을 하고,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배우고 느꼈는지를 기록하는 방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1번은 예를 들면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 내가 어떠한 것들을 공부를 왜 하게 됐는지를, 이것들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교과 담당 선생님이 써주신 내용들 중에서 꼼꼼히 읽어봐서 주요 특징적인 것들, 학업 태도라든가 어려운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어려운 학습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왜 이것들을 내가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게 무엇이 있는지, 즉 학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써보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적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고 그 성적이 향상된 것들이 다른 과목과 연결됐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공부했을 때 내가 어떤 학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죠. 학교 생활에서 고등학교 때 고교 생활했을 때 세 가지 이내로 쓰는 것들 중에서도 학교에서 열심히 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을 내가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됐는지, 무엇을 했는지.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결과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성장을 했는지. 여기에 맞춰서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작성 방법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선택과 집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생생활 기록부를 근간으로 쓰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학생생활 기록부에 없는 내용을 쓸 경우에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차라리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학교생활 기록부에 없으면은 추천서라든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그걸 다른 곳 쪽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소개서는 가능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이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제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 학교생활 기록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나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 학업의 기른 노력이라면 학업에서 내가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과목에 대한 것들, 특징적인 것들, 혹은 학교 활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학교생활 기록부에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찾아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나열식이 아닌 에피소드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직접 작성하기. 최근에는 이제 직접 작성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일부 이제 뭐 언론에 보게 되면 뭐 몇백만 원씩, 몇십만 원씩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하는데 그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는 대부분 봤을 때 학교생활 기록부를 근간으로 쓰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쓰지 않으면은 생동감이 좀 떨어지고 읽는 사람이 봤을 때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는 반드시 자기가 쓰도록 하고요. 특히 자기소개서는 100일장 대회가 아닙니다. 즉, 글 잘 쓰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큼 내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스스로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기가 쓰지 않을 경우 이제 걸릴 수 있는 것들이 유사도 검색입니다. 특히 또 언어, 구사하는 언어가 달라질 경우는 또 학생이 쓰는 표현과 어른들이 쓰는 표현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짧고 명료하게. 그러니까 단문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장황하게 쓰게 되면은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단문으로 해서 딱딱 끊어지게끔 쓰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두 가지로 작성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 두 가지씩은 이제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쓰는 방식인데, 이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제로 뭘 정할 것인가를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가능하면은 두 가지로 써서 두 가지로 쓰라는 이유는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겁니다. 딱 보여주고 거기에다 내가 어떤 일을 해왔습니다를 쓰는 것들인데, 만약 그게 정말 어렵다 그러면은 편안하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두 가지를 꼭 주제를 먼저 써야 된다, 두 가지로 써야 된다는 것들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편하게 쓰시는데, 가능하면은 중요한 내용들, 임팩트가 있는 내용들은 앞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일단 읽기에는 편하고 보는 사람한테 좋으니까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쓰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크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자기소개서가 이제 내가 얼마큼 열심히 활동한 내용을 쓰는 것들이긴 하지만 너무 잘난 것처럼 쓰고, 그리고 내가 너무 과장돼서 표현하는 것들은 읽는데 좀 보기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점검도 점검입니다. 이런 학생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특히 4번이 그런 경우 많죠. 4번 이제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서 쓰는데, 이제 과가 바뀔 경우에 과의 이름을 제대로 바꿔서 쓰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대학교 이름이 바뀌어서 제출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종종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런 것들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장,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일단은 자기소개서는 있는 그대로 쓰고, 그리고 잘 표현만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들이 없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조금씩 써나가면서 수정해 나가는, 한 번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논술 전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논술은 이제 정시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논술은 이제 축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논술 인원이 많이 대폭 축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반영은 대부분이 70%에서 80% 대학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이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요 대학들 논술 반영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변경이 된 대학들입니다. 2020학년도에 60%를 반영했다가 2021학년도에 80%로 대폭 반영 비율을 증가시킨 대학이 한국산업기술대, 그리고 70%로 늘린 대학이 과운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 60%, 2020학년도에서 2단계 60%를 일과를 합산으로 60%, 서울시립대학교가 다단계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에서 일괄 합산 전형으로 변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논술 100%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건국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는 논술 100%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강대, 아주대, 한양대는 논술 80%, 그리고 가톨릭대, 경희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대는 논술을 70%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숭실대, 중앙대는 논술을 60% 반영하고 있고 학생부를 40%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60% 정도 논술 60%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 40%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부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부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일수록 그 학생부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좀 조심을 해서 지원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논술 전형의 또 특징을 또 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논술 인원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학년도가 11,162명, 2020학년도가 12,146명으로 약 98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따라서 이제 경쟁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일부 지역에 있는 서울 소재에 있는 일부 뭐 강남 3구에 있는 학교라든가 그리고 비평지에 있는 학교, 자사고, 특목고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 지원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도 지원하지만 논술 전형에도 지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즉 수능 준비가 좀 잘 되는 학생들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내신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논술을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논술 전형에 대한 경쟁률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대학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연계열이 최저 2개 영역에서 등급 4 이내에서 5 이내로 1등급이 좀 하락을 했고요. 이화여대 인문 최저 기준이 3개 영역 등급 합이 5에서 6 이내로 이제 병행이 됐고 스크랜턴 학부 같은 경우 3개 합이 5 이내로 완화가 됐습니다. 즉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면에 보시는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논술 반영하는 대학들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대학들입니다. 가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연대, 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등은 논술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논술이 70%에서 80%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입니다. 논술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가톨릭대, 의예과하고 간호학과만 반영을 하고 있고요. 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그리고 숭실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외대 등 대다수의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고려해서 수능 준비가 있어야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논술 반영하는 대학들 중에서 수능 전에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보다는 수능 후에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의 경쟁률이 높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보다는 없는 대학이 조금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수능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만 준비면 잘 된다면은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가능성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도 같이 준비한다는 전제하에 정시를 준비한다는 전제하에 논술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논술을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의 최저학력 기준은 이제 몇 개 대학 특징적인 대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 논술준사 전형에서 인문계열은 2개 합이 4, 그리고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하고요. 자연계열은 2개 합이 5,
탐구 역시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인문계열 2개 등급 합이 4 이내, 그리고 자연계열은 2개 등급 합이 5 이내. 그래서 주요 대학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인문계보다는 자연계 쪽의 등급이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낮은 편이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성균관대와 일부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일부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탐구 영역은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교과전형과 마찬가지로 상위권 대학일수록 3개 영역 정도가 꾸준하게 등급합이 6,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일반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2개 영역 등급합이 4 내지 5를 꾸준히 모의고사에서 유지를 한다면은 논술전형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논술전형에 올인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논술전 같은 경우는 뽑는 선발 인원이 너무 적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경쟁률이 40대 1이 넘어가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다른 전형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 지원할 때 논술전형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그래서 논술전형에 준비하는 학생은 반드시 수능도 같이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논술의 이제 마지막 논술 전형 같은 게 최근 경향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제시문이 평이하고 짧은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쉽게 출제되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논술 문제라든가 면접, 대학별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과정에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고요. 그리고 교과서와 EBS 지문을 활용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각 대학에서 시행하는 4월달, 5월달에 되면 모의 논술을 시행을 합니다. 이 모의 논술이 그 해의 논술 문제와 가장 유사한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들이 시행하는 모의 논술을 반드시 참여해서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참여하지 못한다면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모의 논술 문제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해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걸 참고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논술고사라든가 대학별고사, 면접, 이런 적성고사, 이런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출제했는지를 확인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3월달 말이면 올라가게 되는데 각 대학들이 해마다 이제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게 됩니다. 즉 이럴 경우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논술 문제라든가 논술 출제 경향, 그리고 논술이 출제한 교과서의 내용들 이런 까지도 자세하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의 논술 문제, 그 대학에서 시행한 모의 논술 문제, 그리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반드시 공부를 하고 논술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시는 가장 중요한 게 수능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 수능 100% 선발하는 대학이 가장 많이 있고요. 특히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하고 수학,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 쪽에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 따라서 반영 비율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변수로 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로 가산점, 가감점을 주는 대학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반영 비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어 성적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인문계열은 사회탐구 과목을 한 과목을 제2 외국어로 대체해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해주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2 외국어를 인문계열에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응시를 해서 탐구 과목 자해탐구 한 과목과 대체를 받을 수 있으면은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명심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시 모집의 특징은 이제 첫 번째 살펴보게 되면은 정시 모집이 소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많은 학생이 증가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904 조금 더 증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 인원은 전체 인원의 약 23%, 약 8만 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고 수능 위제 전형만 살펴본다면 약 7만 7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20% 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시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 준비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정시 모집 인원이 적은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최근의 추세가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수시 모집 6번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수시 지원에 거의 평균 한 5회 정도에 가깝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5회가 좀 안 되는데 한 4.8회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나 종합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시 모집에는. 그러면은
일단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수시 모집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합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따지면 학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수능도 잘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이 많이 합격한다 그러면은 수능도 우수한 학생이 많이 합격할 가능성도 수시에 이미 합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모집은 수시로 갈 학생이 다 빠져나간 그 나머지 학생들이기 때문에 너무 인원수가 적다는 것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겠고요. 수능 준비만 철저히 잘한다면 충분히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요 대학 정시 모집 인원을 비교해 보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2021학년도에 2020학년도보다는 소폭으로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수는 아닙니다. 소폭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많이 증가하는 것은 아마 2022학년도부터일 거고요. 2021학년도까지는 아무래도 소폭으로 증가한 정도 수준이다. 그러나 작년보다는 좀 늘어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봤을 때 좀 감소한 대학만 먼저 살펴보게 되면 건국대학교가 조금 감소를 했고요. 소폭으로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숙명여대, 숭실대학교가 좀 감소했고, 서울 주요 대학들은 대다수가 정시 모집은 증가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능 100% 반영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이제 학생부 영역이 대체적으로 줄어들고, 즉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로 가기 때문에 100%로 반영한 대학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요. 지난해에는 이제 서강대, 경기대가 학생부를 폐지를 했고요. 올해는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가 학생부 10%를 폐지하고 수능 10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한양대는 가군에서는 특징적인 게 수능 100%, 나군에서는 학생부 10%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역시 수능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요대 정시 전형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요. 한양대, 나군이 수능 90, 학생부 10으로 선발하고 있고 수능 100% 반영하는 대학을 살펴보게 되면은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그리고 이화여대, 그리고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이런 대학들 대다수의 많은 대학들이 수능 100%를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학계열 중에서 아주대 의학과가 수능 95%, 면접 5%로 좀 특이하게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고 면접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시 지원의 키포인트를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시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능 영역별 가중치에 따른 유불리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크게 아직 수능에 대한 정시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정시 모집에 지원할 때 반드시 첫 번째 따져야 될 것들이 영역별 가중치, 즉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어떤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으냐. 예를 들면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30%, 수학이 30%, 영어가 20%, 탐구가 20% 이렇게 반영할 경우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하고 수학 비중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이게 대학마다 반영 비중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시험 잘 본 과목에 대해서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이 어떤 대학인가를 반드시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산점입니다. 특히 이제 교차 지원할 때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교차 지원할 때 인문계에서 자연계로 지원할 때 수학 가형과 그다음에 과학 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학 가형을 응시한 학생들은 수학 나형에 응시한 학생과 비교해 봤을 때 수학 점수가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수학 가형의 10%, 취득 점수의 10%, 15%를 가산점을 더 주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과학 탐구를 선택한 학생들한테 5%, 3% 혹은 과학 투를 선택하는 학생들한테 3% 이런 대학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유리하게 수능을 반영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가 찾아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활용 지표입니다. 활용 지표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느냐, 표준 점수 플러스 탐구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냐,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엔 영어인데, 영어는 이제 영어는 가산점을 반영하느냐, 가감점을 반영하느냐와 그리고 영역별 반영비를 반영하는 대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영어 점수가 가산점, 가감점을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적긴 하겠지만 꼭 따져봐야 될 게 등급별 점수가 몇 점씩 가산이 되고 감점이 되는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즉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의 점수차가 어떻게 되느냐를 참고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영역력이 더 큰 영어의 반영 비율이 적용하는 대학들은 영어의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얘기긴 하겠지만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있습니다. 두 대학은 고려대는 가산점을 반영하고 영어에서 연세대학교는 약 16%의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영어가 2등급을 총점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동점인데 A학생과 B학생이 동점인데 영어가 A학생은 1등급이고 B학생은 2등급이다. 이럴 경우에 동점이라고 하더라도 영어의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2등급을 받은 학생은 연대에 지원할 경우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고려대학교나 서울대학교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크게 감점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덜 불리해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대학 자체의 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영어 등급은 봤을 때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 서울 소재의 상위권 대학은 대다수가 영어는 1등급인 학생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합격률이 높고요. 그리고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2등급 이내에는 들어야지 불리하지 않다. 그리고 국립대학,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는 2등급과 3등급 내에 들어간 학생들이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대학에서 영역별로 가중치가 높은 대학들을 보게 되면은요, 서강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비중, 그러니까 서강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는 인문, 자연 모두 다 수학에 대한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상경계열, 즉 경영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국어, 수학 모두 다 높은 비중이 같은 비율로 준 높은 대학이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는 모두 다 인문계열 높고요. 그다음에 한양대학교는 국어, 수학, 탐구에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수학이 높은 대학이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성균관대, 그리고 연세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들은 대체적으로 자연계열은 수학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의 활용 방법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들은 대다수가 많은데 그건 제외하고 자료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점 부여 및 감점 부여하는 대학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점 대학은 가톨릭대, 의예, 간호, 그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인천대, 중앙대, 그다음에 감점을 반영하는 대학이 고려대, 서울대 등이 반영을 합니다. 즉 총점은 같더라도 등급이 좀 낮은 학생들, 2등급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하는 대학, 그리고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했을 경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수학 교차 지원을 할 때 수학 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과 일부 지방대, 서울 소재 일부 대학과 그다음에 수도권 대학들, 지방 대학들은 자연계열 학과에서 인문계열 학생을 선발하는 교차 지원을 허용합니다. 즉 수학 나형과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학생들도 지원을 하게끔 허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럴 경우 인문계 쪽 학생들한테 월등하게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가형을 선택한 학생과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가톨릭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형을 선택한 학생한테 취득점수의 10%, 광운대 건축학과 정보융합파 같은 경우는 가형의 15%, 국민대 자연은 10%, 동덕여대 10%, 상명대 10%, 서강대 가형을 선택하는 한테는 10%, 그다음에 세종대 가형 5%, 한성대 10%, 10점 이런 식으로 주고 있고요. 이제 과탐에 점수를 부여해 주는 대학도 광운대 정보융합부, 서울과기대 과탐 2에서 3%, 그다음에 숙면여대가 물리의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탐구 한 과목을 제2외국어로 이제 대체해 주는 대학들입니다. 건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등이 과탐을 응시하는 학생, 인문계에서 사탐 응시하는 학생들 중에서 제2외국어를 응시했다 그러면 제2외국어 점수와 사회탐구 점수의 가장 낮은 한 과목 점수를 대체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대체적으로 인문계열은 3등급에서 4등급을 요구하는 대학이 많고요. 자연계열은 4등급까지만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이제 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수시 모집에서는 일단 마지막 남은 한 학기 내시 성적 관리와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2학년 때 하지 못했던 보완할 내용들과 그리고 보충할 내용들을 비교과 내용들을 보완하는 시기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수능에서 선택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가 응시했을 때 시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것들인지, 즉 100분위가 높은 과목들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
적용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까지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려를 하고 수능 준비에 만전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현재 23% 정도를 모집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시 모집 인원이 상당히 좀 30% 이상인 대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권, 중상 내신 등급을 봤을 때 2등급 때 있는 학생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대로 봤을 때 2등급에서 3등급 초반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시까지도 고려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시는 항상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간다는 생각하고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안 되면 정시까지, 교과가 안 되면 정시까지 간다는 생각 갖고 해야지 꼭 모든 것들 다 결정낸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결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나 논술전형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합격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시까지 간다는 생각 가지고 수능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준비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월 학부모 진학교실은 이제 동영상으로 대체해서 강의를 해드렸고요. 지금 현재 강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저희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홈페이지 동영 분석 자료에서 이제 동영상과 그리고 자료는 이제 분석 자료에 나는 올라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좀 시청 바라고요. 자료들은 이제 분석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면은 잘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개학도 연기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학생 모두 다 수험생들이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학부모 진학교실은 이제 4월 달에 코로나19가 이제 모두 다 이제 안정화되면은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학부모 진학교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